안녕하세요. 어, 포항, 경주, 울산, 서울 회원님들 잘 계시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새해가 되겠습니다. 어, 올해는 조금 어려운 해였지만은 내년도에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그럼 오늘 1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번째 강의는 조금 경제적으로 좀 중요하고 또 올해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중요한 몇 가지 경제 이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어, 때때로 이제 일본 경제나 일본 경제, 특히 일본 경제를 얘기할 때 유동성 함정이다, 또 마이너스 금리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함정이나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모든 금융 정책은 중앙은행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중앙은행이라고 하면은 중앙은행이라면은 이게 이제 한국은행이죠, 그죠? 영어로 하면은 BOK, Bank of Korea 이렇게 됩니다. 일본 중앙은행은요, BOJ, Bank of Japan. 그다음에 영국은요. 영국은 이제 영란은행이라 그래요. 영란은행이라 그러는데 왜 영국은 중앙은행이 영란은행인가 하면 잉글랜드를 한자식으로 하니까 영란이 돼요. 잉글랜드 영란. 그래서 영국의 중앙은행을 영란은행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표기할 때는 BOE 이랍니다. Bank of England 이렇게 하거든요. 유럽은요. 유럽은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있지만은 중앙은행의 역할을 못합니다. 왜? 유로에 전체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로의 중앙은행은 ECB라 그래요. 유러피안 센트럴 뱅크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요. 미국은 이 중앙은행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 페더럴, FED, 페더럴 리저브 뱅크 이랍니다. 페드라는 게 뭔가 하면 연방이라는 뜻이요. 연방. 그 다음에 리저브라는 게 뭔가 하면 리저브라고 하는 것은 준비란 뜻도 있지만은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연방 준비 뱅크 은행 이렇게 하거든요. 왜 미국은 왜 연방 준비 은행이라 그러느냐? 그래서 원래 이제 연방 준비 은행은 약자로는 페드를 해서 페드, FED, 페드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페더럴 리저브 뱅크니까 FRB라고도 해요. 근데 미국은 왜 하필이면 연방준비은행이라 그러는가 하는 건데, 여기 미국은 원래 중앙은행을 설치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중앙은행을 설치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중앙은행을 이용해서 연방의 자치권을 빼앗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중앙은행을 안 만들려고 그러다가 한 1913년도쯤에서 만들었다가 없었다가 만들었다가 없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연방이다. 연방 준비은행밖에 역할을 못한다. 이런 뜻으로 페드를 하고 리저브란 건 뭔가 하면 보존하다는 뜻인데 뭘 보존하는가 하면은 금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금하고 달러하고 같았잖아요. 금하고 화폐하고 같았어요. 근데 만약에 영국이 패권 시대일 때는 영국이 파운드화를 조정해가지고 미국의 돈을 빼올 수가 있어요. 금이죠. 그죠? 금을 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준비제도은행은, 미국의 중앙은행은 금을 못 빼가도록 보존해야 된다. 그런 의미요. 그래서, 연방 준비, Federal Reserve Bank, 연방 준비제도, 연방 보존은행, 뭐 이렇게 은행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금이 제일 중요했거든요. 금이 제일 중요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그럼 금을 얼마나 보존하고 있느냐? 한 8,300톤 가지고 있어요.
300톤 가지고 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국 미국 은행에, 미국 중앙은행에 금 한번 보자 했을 때 절대 안 보여요. 비밀입니다. 절대 비밀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은 한 2,000톤, 독일은 한 2,300톤, 뭐 이렇게 일본도 한 2,000톤 이렇게 금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금을 104톤만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도 금에 조금 돈을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일단 중앙은행은 그렇게 불려줘요. 불려주는데 이제 중앙은행이 돈을 창업은행한테로 돈을 뿌려요. 중앙은행은 절대 개인하고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중앙은행은 반드시 시중은행하고만 거래해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국민은행한테 기준금리,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0.5%죠. 0.5%에 국민은행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주는 거요. 이자 받고 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왜요? 중앙은행은, 우리 중앙은행은 국립, 나라에 속해 있지만은, 미국의 중앙은행은 주식회사이에요. 주식회사인데 주주가 누구냐가 비밀입니다. 일본은요. 일본도 이게 주식회사예요. 이게 55%는 정부고 45%는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주주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주주가 누구냐? 그건 모릅니다. 비밀이요. 절대 비밀 안 알려줍니다. 근데 이게 아마도 유태인일 가능성이 많다는 설이 있습니다. 로드차일가 계통의 유태인들일 가능성이 많다는 설이 있어요. 어쨌든 주식회사예요. 회사니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기도 하고 채권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빌려준다고 하겠습니다. 빌려주면 국민은행들은 기업체에 돈을 빌려줘야죠. 빌려줘야 돼요. 기업체 다 빌려줍니다. 빌려주는데, 가만 보니까, 금융위기가 터졌네? 아니면 IMF 외환위기가 터졌네? 경제가 좀 어렵네. 지금같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어렵네? 어려우니까 기업체가 부도날 가능성이 많죠? 지금도요, 원래 코로나19 이전에 우리나라 기업체의 40% 정도는 좀비 기업이에요. 좀비 기업이라는 게 뭔가, 사실은 이제 이런 용어 쓰면 안 되거든요. 좀비는, 시체, 살아있는 시체라는 뜻이요. 시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용어 쓰면 안 되는 게, 그보다는 기업체 직원들도 있는데 시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펀드도 똑같아요. 펀드도 원래 이제 펀드 등급 쫙 나오는데 BB급 이하는 정크 펀드라고 해요. 정크 펀드. 정크 펀드는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쓰레기 펀드라는 거예요. 투자할 가치가 없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쓰레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뭘로 바꿨는가 하면 하이힐드 채권, 높은 수익을 주는 채권 이래 돼요. 예를 들면은 AAA 같으면 이자 1%밖에 안 주는데 BB 등급 정크 펀드는 8%가 가가지고 이자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이힐드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40% 이상은 돈을 벌어서 이자도 못 내요. 이런 회사는 이 코로나19 끝나면은 회사가 부도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 은행이 돈을 빌려줄 수 있겠어요? 못 빌려줍니다. 못 빌려주니까 은행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못 빌려주는데 그러면 은행이 보관하면 되는데 이게 보관할 창구가 없어요. 없으니까 한국은행에 다시 갖다 박습니다. 다시 갖다 박는데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초과 지급 준비금이라 그래요. 초과 지급 준비금인데 원래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돈을 줄 때는 기업체나 개인들한테 돈을 빌려주라고 빌려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 기업체나 개인한테 팡팡 돌아가야 마치 이게 피가 온몸에 돌듯이 돈이 돌아가야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이게 기업체가 이게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은행이 기업체나 개인한테 돈을 못 빌려줘요. 돈은 많은데 돈은 지금은 지금 많이 뿌렸잖아요. 그죠? 많은데 돈을 못 빌려주니까 다시 한국은행에서 다시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걸
초과지급준비금이라 그래요. 초과지급준비금인데 상분이 가보니까 야, 너 그 기업체나 개인한테 대출하러 준 건데 왜 갖다 박느냐. 그러면 너 페널티, 벌금 내라. 벌금 내라 그랬을 때 이게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이 돼요. 우리 마이너스 금리 얘기 많이들 보셨죠?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고 독일도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유럽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마이너스 금리란 의미는 내가 은행 가서 예금하면 마이너스 금리, 예를 들면 이제 1억까지 왔어요. 1억까지 가서 은행 회원한테 묻습니다. 1년 뒤에 이거 이자 얼마 줍니까? 그러니까 이자요? 이자 없고요. 1억 갖다 주면은 9,900만 원밖에 안 줍니다. 그러면 거기 예금 받겠어요? 차라리 집에 금고가 두고 금고에 저축하고 앉았지. 바로 은행 갖다 놓고 손해볼 일을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금 대출 창구, 은행 창구에서 개인들이 갔을 때 마이너스 금리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건 그렇게는 안 해요. 그렇게 하는 나라 없습니다. 없고, 마이너스 금리라 하는 것은 초과지급준비금, 중앙은행에서 초과지급준비금에 한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페널티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신한은행이 여기다 지창구에 갖다 놓으면 될 일이지. 근데 문제는 초과지급준비금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원통화 발행이 4조 달러입니다. 지금은 7조 달러가 돼버렸어요. 4조 달러가 되는데 보통 초과지급준비금이 얼마인가 하면요. 2.6조 달러예요. 엄청나죠? 이 돈을 어디서 보관해? 그래서 할 수 없이 중앙은행에 박아넣는데 그때는 마이너스 금리요. 그래도 은행으로 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다른 데 기업체에다 빌려주면 돈 떼이는데 어떻게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좋다. 갖다 반납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는가 하면요. 유동성 함정이라 그럽니다. 유동성 함정. 자, 그 다음에 양적 완화라는 게 있어요. 이 양적 완화라는, 지금 요새 흔히 나는 게 양적 완화요. 이 양적 완화라는 건 뭔가 하면은 중앙은행이 돈을 발행을 해요. 돈을 발행을 하는데 반드시 담보가 전제돼야 됩니다. 담보 없이는 돈을 발행을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중앙은행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중앙은행 역사를 보면은 이 중앙은행을 만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 패권 국가입니다. 예를 들면 스페인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1492년까지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때 스페인이 패권 국가였어요. 그런데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냅니다. 쫓아내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냐면요. 네덜란드로 가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패권 국가가 돼요. 패권 국가가 되는데 요 네덜란드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영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영국이 패권 국가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영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가요.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는 나라가 패권 국가가 돼요. 왜요? 금융을 지배하니까. 그래서 이제 영국 갔을 때, 유대인들이 영국 갔을 때 영국이 프랑스하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유대인들 돈 많잖아요. 그래서 영국 왕이 유대인 보고 야, 돈 좀 빌려줘. 그러니까 뭐란가 하면 좋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채권을 주세요. 그거는 증을 주세요. 증을 주고 그 증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발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 주는 양만큼 돈을 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영란은행이 발행권을 가져요. 돈을 발행해요. 이 시스템이 미국으로 가요. 미국으로 가서 미국도 페드가 바로 주식회사 형태입니다. 주식회사 형태가 돼가지고 반드시 이 미국 정부에서 채권을 줘야 화폐를 발행을 해요. 화폐를 발행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 가는가 하면요. 양적 완화하려면 돈을 발행해가지고 여기에 채권 유통시장으로 가요. 채권 유통시장인데 채권 유통시장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우리는 그냥 돈이 없는 사람은 채권하고 관심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은요 거기다가
안전자산, 채권이 국채가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국채에다가 굉장히 많이 투자합니다. 그 규모, 채권, 국채 플러스 기업채, 이 채권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주식 시가총액의 보통 2.5배요. 2.5배. 그러니까 우리 그 주식 시가총액이 2200조입니다. 2200조에 2.5배가 되면은 얼마 돼요? 거의 6천조 가까이 돼요. 채권 시장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채권 시장에 가가지고 예를 들면 미국이 이번에 양적 완화 얼마 있는가 하면요. 7천억 불을 했어요. 7천억. 양적 완화 7천억 불이요. 7천억 불을 들고 채권 유통시장에 가가지고 채권 유통시장은 대체로 큰 손이 누군가 하면 시중은행들이요. 시중은행들한테 돈을 두고 가지고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사들라요. 사들려면은 시중은행은 채권 대신에 돈이 왕창 생겼죠. 돈이 왕창 생기면은 이 돈을 대출해줘요. 기업체에도 대출해주고 개인한테 대출해주고 이렇게 대출해줘. 대출해주는데 만약에 부도날 위험이 있다라 그러면은 그 돈이 다시 어디로 들어가면 중앙은행이 들어와서 초과지급 준비금이 되고 이게 마이너스 금리 적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뭔가 하면 채권하는 사람들은요,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경제에 돌아가는 그걸 굉장히 정확히 잘 압니다. 잘 알아가지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금리가 왔다 갔다 해요. 예를 들면은 금리도 여러 가지 금리가 있어요. 우리 기준금리 있죠. 0.5% 기준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정책금리라는 게 있어요. 정책금리. 정책금리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7일 만기 채권이요. 7일 만기. 만기 7일이요. 초단타지, 초단기지. 초단기인데 요거는 시중에 돈이 너무 적다. 너무 적어서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중앙은행이 돈을 싸들어 가요. 한 뭐 1억 불이든 뭐 몇억 불은 싸들고 몇 조든 1조든 뭐 2조든 싸들어 가가지고 채권 유통시장에서 7일짜리 금리를 사요. 그러면 돈이 확 풀리죠. 풀리면 금리가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게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가요.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가니까 이 금리를 좀 잡아야 돼. 금리를 좀 올려야 돼요. 금리를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채권을 가져와. 채권을 지금 사놓은 채권 있잖아요. 그죠? 7일짜리 채권을 딱 가져와가지고 유통시장에 가가지고 채권을 팔아요. 채권 팔면은 예를 들면은 2천억 정도 2천억 원 채권을 가가지고 채권을 풀면은 돈이 중앙은행으로 갚아야죠. 시중에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2.5% 있지만은 매일매일의 금리를 약간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채권을 팔아요. 채권을 팔아서 돈을 빨아들여. 그러면 시중의 금리가 올라가 버려요. 기준금리가 별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 요거는 초단타 금리, 이거 정책금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있고 정책금리 있고 CD금리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장기금리가 있습니다. 이 장기금리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이거는 대체로 7년 내지 10년짜리 국채입니다. 만기가 보통 7년보다 10년짜리 국채를 적용해요. 10년짜리 국채 요거 지금 이제 미국이 7천억 불 양적 완화하잖아. 그죠? 7천억 불을 가지고 어디 가는가 하면 채권 유통시장에 갑니다. 가가지고 10년짜리 국채를 사들라요. 국채를 사들려면은 이게 돈이 7천억 불 시중으로 풀리죠. 시중으로 풀려요. 풀리면은 돈이 어디로 가요? 돈이 기업체로도 가고 개인으로도 가고 그러면 이 돈이 또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면 주식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자산으로도 가고 빚감정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10년짜리는 10년 돼야 돈이 환수가 돼요. 10년 동안은 7천억 불이 그냥 시장에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 하는가 하면 양적 완화라 그래요. 양적 완화라 그러는데 요때 주식 투자자들을 유의해서 봐야 될 게 뭔가 하면은 기준금리나 정책금리가 대체로 한 지금 우리나라 미국 같으면 2.5%죠.
우리는 5%입니다. 5%인데 우리 저 정기 저축하면요. 정기 저축하면 1년짜리 정기 저축이 금리가 높아요? 3년짜리가 높아요? 당연히 3년짜리가 금리가 높아요. 그죠? 3년짜리 금리 높아. 1년짜리 같으면 1%면 3년짜리 같으면 1.5%, 2%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초단기 요거는 0.5%, 1년짜리 0.5%, 0.25%라면은 미국의 10년짜리 국채금리는 얼마인가 하면 지금 좀 0.5%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갔어요. 시중금 벌써 0.93%, 0.95% 돼요. 그러니까 0.25%보다 훨씬 높죠. 장기 국채는 금리가 당연히 높아야 돼요. 우리 정기저축했을 때 1년짜리보다 3년짜리가 높듯이 이 금리가 높아야 사람들이 이 국채 사면은 매년 0.93%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거 저 기준금리 0.25%인데 뭐 매년 0.94%도 받으면 그게 좋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기준금리가 0.5%인데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1.5인가 1.2가 돼요. 그래 돼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채 금리가 얼마가 하면 3% 가까이 돼요. 중국 투자하면 좋아요. 국채는 망하는 게 없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뭔가 하면 때때로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 단기금리, 기준금리보다가 때때로 낮을 때가 있어요. 이걸 금리 역전이라고 합니다. 금리 역전인데 이 금리 역전은 왜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채권을 유통시키는 사람들은 정말로 경제를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야, 앞으로 몇 년간 한 10년 동안 불황이 올 것 같다. 불황이 오면 어떻게 돼요? 불황이 오면 기업 파산하거든. 그러면 국채가 횡보히 똥값 돼요. 똥값 되니까 국채를 막 팔라. 그러면 이게 경기가 나쁘면 다시요. 경기가 나쁘면은 국채를 사들려요. 막 사면은 막 팔아요. 팔으면 금리가 떨어져요. 경기가 나쁘면 장기 금리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여기에 역전됐을 경우에 1년 뒤에는 불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역전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인데 여기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중앙은행이 정부의 채권을 받아서 돈을 발행해 가지고 금융기관 예를 들면은 미국이 요번에 코로나19 때문에 7천억 불을 정부로부터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돈을 뿌리는데 어디다 뿌리는가 하면 월스트리트에 뿌려요. 월스트리트라는 건 뭔가 하면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에 뿌리는데 이 금융기관은 이제 은행이 7천억 불 받으면은 여기 신용 창출을 해요. 신용 창출하면은 지급 준비가 10%면 대체로 한 10배, 7조 불 정도 대출할 수 있습니다. 대출할 수 있어요. 그 제하고 7천억 불을 대출하는데 누구한테 대출할까요? 가난한 사람한테 대출할까요? 안 합니다. 부자한테만 대출해요. 부자. 그 다음에 기업체도 아주 건실한 기업체만 대출해요. 어떤 기업체? 팡이라는 기업체. 팡이 뭐예요? 페이스북. 그 다음에 A 두 개입니다. 애플, 아마존. 그 다음에 M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G는 구글. 이런 데만 대출해. 그래서 코로나19 때 이런 데만 대출이 왕창 되니까 이 기업체들은 살만하는 거예요. 아주 낮은 이자로 대출 받으니까. 그리고 부실 기업은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간의 격차가 확 생겨버려. 또 하나, 가난한 사람이 은행 가서 대출하려면 대출 줍니까? 안 줍니다. 절대 안 줘요. 부자만 대출 줘. 부자들은
자산도 있으니까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 받을 수 있어요. 대출 왕창 받아요. 왕창 받아가지고 그럼 뭐 합니까? 뭐 하는가 하면은 주식 사요. 주식 사니까 주식값이 팍 올라. 그 다음에 부동산 사. 부동산 값이 팍 올라. 그래서 월스트리트에 가는 돈은 일반 개인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 절대 접근 못해요. 이 돈은 전부 다 부자한테 또는 기업체가 튼실한 기업체한테로만 돈이 가요. 이게 문제되죠. 상당히 문제됩니다. 여기에 뭐를 발생시키는가 하면요. 이 빈부격차를 발생시켜요. 빈부격차를 발생시켜서 공황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이렇게 돼. 그런데 이게 2007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월스트리트만 돈을 뿌려요. 월스트리트만 돈을 뿌리고 여기에만 돈이 왕창 몰려. 왕창 몰리니까 여기는 이게 뭐 돈 잔치했잖아요. 하니까 이때 데모가 일어나요. 데모 내용이 뭡니까? 1%를 위해서 99%가 희생해야 되느냐? 월가를 점령하라. 이렇게 데모하는 거예요. 이거 거기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양적 완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는 빈부격차라는 것을 발생시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할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금리는 내릴 때까지 내렸어요. 0.25%까지 내렸고 돈도 별로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뿌릴 돈도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그 다음엔 그 다음에 질적 완화를 정부가 나서야 돼요. 정부가 나서는데 이 정부가 나서는 것은 질적 완화라 그래요. 정부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돈을 마련하는가 하면 채권을 찍어요. 채권, 재무부에서 채권을 찍어가지고 중앙은행으로 보냅니다. 중앙은행으로 보내서 돈을 거기서 찍어요. 돈을 찍어서 이 돈이 어디로 오는가 하면 정부로 와요. 얼마나 왔느냐? 2조 달러. 이번에 코로나19 때 미국 정부는 2조 달러를 찍어서 정부가 딱 가졌습니다. 가지는데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MMT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 MMT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Modern Money Theory, 현대화폐 이론이라 그래요. 현대화폐 이론인데 이게 일본이 이미 써먹었어요. 써먹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여기에 중앙은행으로 줍니다. 중앙은행으로 주면은 중앙은행이 거의 일본 국채 발행의 50%를 닦아줘. 나머지는 시민들한테 기업체나 팔아먹고 금융기관 팔아먹고 50% 딱 가지고 현금을 정부한테로 줘요. 정부한테로 주면 정부가 그 돈을 만들어 쓰는 거예요. 이게 MMT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중앙은행이 채권이 엄청나게 많이 쌓였네? 엄청나게 많이 쌓인 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그냥 태워버리면 돼. 태워버리면 일본의 정부 부채가 250% 되잖아요. 250% 수준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요. 우리 요번에 10조 프로 가지고 인당 250만 원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45% 되는데 그걸 우리 일본처럼 정부 부채를 250%로 하려고 그러면은 1인당 한 7천만 원씩 다 주면은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면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일본은 할 수 있어요. 미국도 할 수 있습니다. 국제 결제 화폐 그것은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도 그렇게 했고요. 미국도 2조 달러 엄청난 돈이죠. 미국이 현재 버는 화폐가 4조 달러인데 그 50% 발행했으니까 엄청난 돈이죠. 2조 달러를 발행을 해요. 어떻게? 채권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2조 달러를 정부가 받았어요. 정부가 받았는데 근데 이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할 때는 돈을 어디다 푸는가 하면 월스트리트 금융기관에 풀어요. 그런데 정부가 돈을 풀 때는 금융기관에 돈 안 풉니다. 왜요? 금융기관 돈 푸니까 야들은 기업체도 A급 기업체만 돈 대출해주고 그 다음에
돈 있는 사람들한테만 대출이 주니까 빈부격차, 기업격차가 발생하고 이 문제는 나중에 공황 발생까지 일어나니까 이거 문제 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메인스트리트, 월스트리트에 대신해서 메인스트리트에다 돈을 뿌려요. 메인스트리트에 돈을 뿌리는 방법은 어떻게 뿌리는가 하면 실제 실물시장에 뿌리는 거예요. 실물시장은 저소득층의 돈을 그냥 주머니에 꼽아주는 거예요. 미국이 얼마 꼽아줬어요? 인당 성인은 1000불인가 1200불 꼽아줬어요. 어린이는 조금 적고. 그래서 요거 어디서 꼽아주는가 하면 여기 정부에서 직접 국민들한테 돈을 꼽아준 거예요. 우리나라도 꼽아줬죠? 뭐를요? 재난지원금, 기본소득보장이라는 걸 해서 재난지원금을 해서 인당 한 25만 원 꼽아줬죠? 근데 미국은 더 꼽아줬어요. 일본도 엄청나게 많이 꼽아줬어요. 일본 한 인당 한 100만 원 꼽아줬나? 그래야 될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이게 바로 질적 완화라 그래요. 이거는 메인스트리트에 꼽아준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기업체 문제인데 금융기관에서 기업체한테 대출을 해줄 때는 건실한 기업체만 대출해 줍니다. 좀비 기업은 절대 대출 안 해요. 그런데 좀비 기업도 거기에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자리 잃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니까 여기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좀비 기업한테 돈 대출해 줍니다. 이거는 좀비 기업 할 때 돈 빌려줄 때는 그냥 꼽아주는 게 아니에요. 대출이요. 근본이 대출입니다. 대출인데 단 직원들의 임금의 경우에는 야, 너 해고하지 마라. 직원 임금은 대출이 아니고 내가 직접 줄게. 그래서 직원 임금은 직접 줬어요. 많이 줬어요. 많이 가서 차라리 근무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줬어. 더 많이 줘가지고 이게 미국 사람들 저축 원래 저축 안 하거든요. 미국 사람 저축률이 평균 7%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 코로나19 터지고 난 뒤에 직후에는 저축이 25%까지 올라갔어요. 지금은 14%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돈을 왕창 뿌려줘. 왕창 뿌려줍니다. 그 다음에 자산에 대해서는 대출 안 해줘. 안 해줍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은 이 결과는 요거는 빈부격차를 완화시켜줍니다. 완화시켜줘가지고 이거는 돈 있는 사람들한테만 가고 이거는요 돈 없는 사람 중심으로 돈이 가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굉장히 적어집니다. 이걸 재정지출이라 그래요. 재정정책이라 그러고 양적 완화는 금융정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금융정책은 이게 어디서 하는가 하면은 이게 중앙은행에서 하고 그 다음에 재정정책, 질적 완화 재정정책은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데 이게 옛날에 전에 이명박 정부 때는요, 이게 신자유주의 정책입니다. 그죠? 신자유주의 정책이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시장의 자유 경쟁에 맡겨놔요. 정부가 개입하지 마라.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시장의 자유 경쟁에 의해서 하라 할 때는 중앙은행에 의한 양적 완화밖에 안 합니다. 재정 정책은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런 양적 완화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할 여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정부가 나서게 됐어요. 원래 신자유주의 정책은 레이건과 대처가 등장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1980년부터 신자유주의 정책이 진행이 됩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진행돼가지고 1920년까지 2020년까지 40년간 신자유주의 정책이 돼가지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그다음에 시장의 자유경쟁 원리에서 맡겨라 그랬거든요. 근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거 문제가 많다.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부 주도로 운영해야 된다라 그랬어요. 원래 이 정부 주도로 운영할 때는요, 반드시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국회가 승인 잘 안 해줘요. 안 해주니까 할 수 없이 이 양적 완화는 이거는 중앙은행이 하는 것은 국회 승인 받을 필요가 없어요. 받을 필요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질적 완화 우리 그 예산 외에 추경할 때 우리도 추경을 하잖아요. 그죠? 추경하는 게 뭔가 하면 질적 완화 이게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정부의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미국이 지금 오차죠. 오차 추경 2조 내외 추경하는데 그게 국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국회 승인 하원 상원을 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상원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상원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미국 상원이 민주당이 48명, 공화당이 50명 됐어요. 지금 공화당 우세하죠. 우세한데 지금 확정 안 된 게 2명 있어요. 어딘가 하면 조지아주의 상원 의원 선거가 이게 이제 결선 투표요. 결선 투표가 언제 있는가 하면 1월 5일 날 있습니다. 1월 5일 날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이 2석 가져오면은 50대 50이 돼가지고 이게 부통령이 결정해요. 부통령이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명이라도 공화당 더 얻어버리면은 민주당 뜻대로 재정 정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1월 5일 날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를 잘 쳐다봐야 돼. 예. 왜 그런가 하면 재정 정책을 많이 하면은 돈이 넘쳐나거든. 넘쳐나면 주식 시장도 오른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근데 이제 정부 정책 문제인데요. 정부는 원래 이제 보수하고 진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수당 정권이 취하는 정책이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한 양적 완화입니다. 양적 완화. 우리나라도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부는 주로 돈을 풀 때 은행 쪽으로 풀어라. 금융기관으로 풀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보 정권들은 대체로 질적 완화, 정부가 주도해서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풀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는 돈 많은 사람한테 돈 푸는 거고, 그 다음에 질적 완화는 돈 없는 사람한테 돈 푸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이 발생해요. 그래서 모든 갈등, 미국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미국도 공화당은 어떤 정책인가 보면요. 공화당은 중앙은행을 이용해서 돈을 풀어라. 공화당 정책이요. 민주당 정책은 이게 못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유색인종 무슨 다 못 살거든. 그러니까 미국은, 민주당은 질적 완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모든 갈등의 근원이 있습니다. 흑백 갈등이든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의 갈등, 이 갈등의 근원은 돈 문제에 걸렸어요. 흑백 갈등도 사실은 알고 보면 돈 문제입니다. 만약에 흑인이 못나서 가난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 정책에 의해서 많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부가 재정 정책만 하면 중앙은행에 의해서는 양적 완화를 안 하고 정부에 의해서 재정 정책만 하면은 흑인들의 자산이 늘어나요.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서 그걸 안 했거든요. 안 하니까 백인은 점점 잘 사고 흑인은 점점 못 살게 돼가지고 흑백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본은 뭐예요? 돈 문제인데 정부냐 은행 시장이냐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보수와 진보의 정책 방향이 틀려요. 보수 쪽은 양적 완화를 선택합니다. 양적 완화를 선택해야 경제가 발전한다고 보는 거예요. 진보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진보는 요새는 수요 문제인데 수요 문제이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한테 돈을 꼽아줘야 된다. 그래야 경제가 발전한다. 이게 진보입니다. 진보가 되다 보니까 보수와 진보가 막 갈등이 많잖아요. 갈등 많은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못 사는 사람이 많답니다. 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많은가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같은 경우는 상위 10%가 거의 부의 70%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하위 50%는요. 전 재산의 1.4%만 차지해요. 그러니까 하위 50%는 돈 없어요. 돈 없고 이 사람들은
제3세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3세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이게 데모할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50%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미국보다 조금 낮습니다. 1.7%를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 50%는 돈 없는 사람들이요. 돈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게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 재정정책, 질적 완화, 이 질적 완화가 이 격차를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재정정책 안 쓰는 거 아니에요?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은 질적 완화를 얼마나 완화시켜주는가 하면 좀 숫자를 좀 잊어버렸는데 한 15%, 14%밖에 안 돼요. 그런데 유럽은요, 재정정책에서 빈부격차를 얼마나 보완해 주는가 하면 34%까지 해줍니다. 우리나라가 질적 완화에서 약해요. 재정정책이 약합니다. 약한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 중앙은행에 의한 금융정책은 한계화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에 의한 질적 완화가 굉장히 강조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지급 준비율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급 준비율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일본이 이제 버블 붕괴가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지급 준비율 문제가 있어요. 이 지급 준비율은 원래 일본은 아까 지급 준비율이 뭐라는가 하면은 지급 준비율이 사람들이 이제 그 1억을 은행에다 예금을 했어요. 예금하면은 이제 그 예금하면 은행은 그 1억을 다른 데 대출을 하잖아요. 그죠? 대출해서 그 이 차익을 먹고 사는 데가 은행이거든요. 대출을 해주는데 요걸 갑자기 사람이 돈 내놔라 찾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그걸 준비를 해줘야 돼. 준비를 처음에 일본은 6% 했어요. 그러니까 1억을 맡기면은 6%면 600만 원이죠. 그죠? 600만 원? 맞죠? 600만 원은 지급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9,400만 원은 대출해 줬습니다. 그런데 바젤 협약에서 은행이 6% 하면 부실해진다. 부실해지니까 지급 준비를 6%로 하지 말고 8%로 하자. 이렇게 해요. 이게 바젤 협약이요. 8%, 뭐 6%나 8%나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 아닌가 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총 예금 창조액이 이제 1억을 가져놓으면 9,600만 원 대출을 해줬잖아요. 기업에 대출해주면 그게 9,600억이 창고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업의 금고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다시 예금해요. 그죠? 다시 예금하면은 거기서도 6% 떼고 또 대출해줘요.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대출해주면 그 사람이 또 그 돈을 은행에다가 예금해요. 그 예금해서 또 6% 떼고 또 대출해줘. 그래서 이게 무한 반복해요. 반복하면은 만약에 100억 엔을 은행에다가 저축하면은 얼마나 대출할 수 있느냐. 그걸 총예금 창조액이라 그래요. 창조액이라 그러는데 총예금 창조액은 지급준비율을 만약에 8% 하면 이게 0.08분의 100억 하면 이게 1250억을 대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은행이 기업체가 아니면 개인이 100억 엔을 은행에다가 맡겼어요. 예금했습니다. 예금하면은 은행은 100억 엔을 기준으로 8%일 경우에는 1250엔을 대출할 수가 있습니다. 대출할 수 있어요. 100억 엔만 대출한 게 아니요. 신용 창출을 해가지고, 다 몰라도 좋고. 하여튼, 100억 엔 맡기면은 8% 지급 준비율이면은 1250엔, 10배, 12배 이상을 대출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급준비율이 6%가 되면요. 6%가 되면은 얼마나 대출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얼마나 대출할 수 있는가 하면 0.06분의 100억이 하면 이게 1600억 엔 이상을 대출할 수 있어요. 그 차익이 얼마인가 하면요. 417억 엔입니다. 그러니까 100억 엔을 맡겼는데 0.6%면은 1600억 이상이고 0.8%면 6%면은 1600억 이상이고 8%면 1250억이요. 그러면 이게 얼마인가 하면요. 차액이 417억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원래 그 6% 지급 준비율 6%만 놔두고 다 대출했어요. 다 대출. 그러니까 100억 엔 맡기면 1600억 엔을 만들어서 대출해요. 이걸 신용 창출이라 그래요. 1600억 엔을 대출하는데 일본 거품이 한창일 때 바젤 협약을 탁 내밉니다. 탁 내밀면서 일본 은행 보고 야, 너 6% 하는데 앞으로 8%만 해. 이게 국제적인 기준이에요. 이게. 일본 은행도 안 할 수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할 때 얼마를 걷어들여야 되는가 하면요. 417억을 걷어들여야 돼요. 2%인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걷어들여야죠.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걷어들이니까 일본의 거품이 꺼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지급준비율이라 그래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이 중국 같은 경우는요. 이게 기준금리는 잘 안 건드려요. 안 건드리고 주로 뭘 건드리는가 하면 지급준비율을 건드려요. 신문 잘 보시면, 경제신문 잘 보시면 중국의 지급 준비율을 몇 프로에서 몇 프로 올렸다 이게 나거든요. 이거 가지고 시중의 금리를 조정해요. 차이가 많으니까. 그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일본의 버블 붕괴하고 아베노믹스를 설명하기 위한 가장 경제적인 그러니까 뭐 금융 이론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어렵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원래 오늘 이제 헤지펀드까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뭐 시간이 헤지펀드도 한 20, 30분 더 걸리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일단 요거를 좀 잘 이해하면은 다음에 일본 버블 붕괴하고 아베노믹스 설명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